오늘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해자 변호인의 두 번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피해자 보호단체 조사단 참여 거부에 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원인과 관련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핵심 증인 빠진 청문회 가운데 나의 원수는 누구인가 라는 생전의 최 선수 일기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21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도 있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이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서울타임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21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대정부 질문인데요. 네. 그러면 의원들 좀 많이 참석을 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어땠습니까? 많이 참석했더라고요. 오. 생각보다. 네네. 그러니까 이번 국회에 들어서 가지고 뭐 이 교수단체 대표 연설 월요일부터 이어지고 있고 하는데 박수도 많이 치고요. 네네. 어제 통합당 같은 경우는 박수도 많이 쳐주고 하면서 뭔가 좀 참여율이 높아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20대 국회 하도 뭐 안 한다는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21대는 좀 다른 모습 보여줘야겠다. 그러니까 20대 뭐 이런가요? 국회는 여야 관계가 뭐 지금도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지만 좋아 보이진 그때는 않아요. 네. 정말 안 좋았죠. 패스트트랙 네. 그 전국 때문에 안 좋았고 그때는 장애 투쟁도 많이 했습니다. 통합당이. 맞아요. 막 빈자리 좀 많이 보였는데 이번에는 통합당 기조가 국회에서 싸우겠다. 국회에서 정책이나 법안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여당과 정부의 잘못되는 것들을 다 지적하면서 싸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국회 대정부 질문 이 자리에도 많이 참석을 해서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사람이 이인영 후보자였어요. 내일 인사청문회잖아요. 청문회 있죠. 청문회 하루 앞두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본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상희 부의장도 네네. 오늘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요. 왜냐? 그 김 부의장이 오늘 처음으로 본회의 사회를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 부의장에 오른 김 부의장이 첫 사회를 본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네네. 김 부의장은 감개무량하다 이런 소감 밝히면서 여성이 여기까지 오는데 73년이 걸렸다. 오늘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그동안 제대로 대표하지 못했던 인구의 절반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상징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박정호 기자 보시기에는 네. 누가 제일 참 준비도 많이 했고 눈에 띄었다 이런 의견이 있었나요?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다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네네. 방금 보니까 태영호 의원도 질의하고 있던데 네, 맞아요. 준비해온 자료들을 잘 읽으면서 정세균 총리한테 질문하고 있던데요. 나름 의원실마다 좀 어젯밤에 열심히 준비하느라고 보좌관들이. 야근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또 꼼꼼하게 준비를 다 한 것 같아요. 나름 각 그 정당, 그렇죠. 각 의원마다 입장에서 준비를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취재원을 잃지 않으려는 부당한 노력까지 보이지 않아요, 그죠? 네. 이런 거 네. 섣불리 얘기했다가 네. 그렇군요. 큰일 나죠. 저는 뭐 취재할 일은 없으니까. 근데 뭐 저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구나들 생각을 했는데 네. 네. 하여튼 태영호 의원이 나와서 질의하는 게 참 흥미로운 장면이다. 정세균 총리하고 같이 딱 반반 이렇게 화면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네. 참 흥미로운 화면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우리 정상근 기자는 어떠셨어요? 네, 뭐 저도 태영호 의원이 거기 서 있는 것도 굉장히 좀 뭐 나름 의미가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잘했다, 뭐 잘못했다, 뭐 이 부분을 떠나서 네, 오늘 좀 고성이 오고 갔던 네, 이 김태흠 의원과 이 추미애 장관이 또 서 있는 장면도 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제 정세균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6명이 참석했다라고 들었는데 가장 많이 불려진 네. 국무위원 누군가요? 오늘 뭐 이제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네. 대정부 질문이니까 뭐 외교부 장관, 뭐 통일부 장관, 뭐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장관 이렇게 출석을 했는데 뭐 역시 가장 많이 불렸던 사람은 야당에서는 아무래도 추미애 장관이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하.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탄핵안을 제출을 네네. 하기도 했고 또 이제 추미애 장관과 좀 야당 의원들 간의 설전이 좀 이어지고 또 고성이 나오죠. 고성. 네. 김태훈 의원하고 고성. 네. 어떻게 고성이 이르고? 그
그 뭐라고 그러죠? 수법자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 수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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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용어 관련해서 그래서 고성이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법에 있다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좀 하다가 어쨌든 뭐 그랬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 단어이긴 한데 수명자 때문에 고성이 오갔다. 그러니까 뭐 우리 정상근 기자 이야기한 대로 통합당에서는 아무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공세가 좀 상당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추미애 장관이 뭐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검찰총장 수사권 지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통합당이 공세를 펼쳐왔죠. 그러니까 오늘 1대1로 맞닥뜨렸다 이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김태우 의원이 두 번째 순서로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을 불러서 우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 대해서 왜 주무장관이 침묵하느냐. 이번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를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 의원이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추 장관 아들 문제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서 뭐 신상 문제는 더는 건드리지 말라고 세게 말하던데 그러면서 개인 신상 보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냐. 왜 2차 가해 문제에서 침묵하느냐 이렇게 또 질의를 한 거죠. 아들 문제까지 꺼내서. 그랬더니 추 장관이 이 사건과 아들을 연결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질의에는 금도가 있다. 좀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고성까지는 안 나왔고 반박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 질의가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 입장 가안문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유출됐다. 이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수명자가 나오는 맞습니다. 거죠. 여기서 수명자가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수명자, 그러니까 법률 명령을 받는 사람이라는 법률 용어인데 이 단어가 쓰인 것 자체가 유출 증거다라고 김 의원이 주장했어요. 그랬더니 추 장관이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라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요. 이에 김 의원이 왜 자꾸 따지려고 하냐. 답변만 하면 되지. 지금 국회에 싸우러 왔냐. 라고 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좀 웅성웅성 되면서 아수라장되는 분위기였고요. 그러자 그러면서 김 의원이 장관님 기분 가라앉히고 여기 와서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다라고 또 지적을 했어요. 김태우 의원이. 그래서 추 장관이 싫은 소리를 들을 자세는 충분히 돼 있지만 모욕적 단어나 망신 주기를 위한 질문은 삼가해달라. 라고 또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동안은 저희가 봐왔던 그런 대정부 질문에서는 의원들이 얘기하면 거기 자리에 그 단상에 오른 장관이나 총리는 그게 뭐 맞받아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간 경우가 많았는데 뭐 이낙연 의원이 총리 시절에도 그렇고 그리고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다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게 맞는 거다. 아니면은 이건 좀 금도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고요. 강공으로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이 근데 여기서 또 물러서지 않았어요. 김태우 의원이. 참다. 계속 수명자는 표현을 지적했습니다. 이게 문제다고 지적하니까 추 장관이 김태우 의원의 말을 끊고 해당 표현이 법률 사전에 있다니까요 라면서 좀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했고요. 급기야 김 의원은 김태우 의원이 내 말 끊지 마시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박병선 국회의장한테 주의를 줘야 합니다라고 촉구하니까 박병선 의장이 또 양쪽을 좀 자제시키는 그런 얘기를 했고 이게 어느 순간부터 감정 싸움이 됐네요. 거의 그 싸우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통합당 김성환 원내대표 부대표가 의장석까지 직접 나와서 항의하기까지 했습니다. 뭐 박 의장이 주의를 주면서 좀 가라앉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글쎄요 그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좀 더 좀 톤다운하면서 싸우러 나온 상황은 아니고 또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듯이 어떤 뭐 금도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조율해 나갈 것인지 이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항상 대정부 질문하면 좀 싸우거나 고성에 오가거나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제 주로 혼냈죠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장관이 같이 이렇게 맞서서 강공으로 서로 오가는 거는 흔한 광경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또 희망적인 것이 20대 때는 굉장히 또 자주 있었던 모습이기도 한데. 그래도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래서 이 그 장면이 거의 뭐 그 헤드라인은 다 장식했습니다. 이거 말고 그러면은 뭐 소개의 목적들은 다 달성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좀 언론도 이렇게 차분하게 좀 얘기를 하는 것들도 좀 많이 조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싸우는 거 말고. 맞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막 싸우고 고성이 오가고 이런 거에 아무래도 집중하니까 차분하게 질의 뭐 이런 거 좋은 이야기 오가고 이런 것도 좀 그게 이제 헤드라인에 떠야지 많은 분들이 하지 않겠어요. 정상근 기자 말처럼. 이른바 뭐 언론 쪽에서 보면은 그림이 되는 그런 뉴스 아니면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그런 뉴스를 뽑다 보니까 좀 고성에 오가고 시끄럽고 이런 걸 뽑게 되는데 뭐 이런 고성 오가는 게 없다면은
또 잔잔한 분위기 속에서 헤드라인 뽑으려고 또 하겠죠.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네. 한미 워킹그룹 이 얘기를 지난달쯤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네네.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과 문제 의식을 공유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얘기인지 궁금하기도 한데. 이 한미 워킹그룹 얘기는 네. 여당에서 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경화 장관이 이 남북 관계가 국민이 바라는 만큼 좀 진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 소리가 있다라는 점을 이 문제 의식을 미국 측도 잘 알고 있다. 네네. 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미 워킹그룹의 좀 운영 방식 변경을 좀 검토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운영의 묘를 더 살리면서 협의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미국 측과 앞으로도 잘 이 조율을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경화 장관이 뭐 한미 워킹그룹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외교부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 워킹그룹이 없으면 또 만들어야 되는 존재이긴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그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한국과 이제 주요 파트너가 이제 또 미국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외적 상황이 있다 보니까 없으면 또 이 워킹그룹을 또 만들어야 되고 이 워킹그룹을 어떻게 잘 살려가면서 운영의 묘를 만들어내는가 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관련된 거를 이제 미국하고 같이 뭐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 외교부가 뭔가 이야기를 한다든지 목소리를 낸다든지 할 수 있는 그 아울렛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게 사실 한미 워킹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대북 정책은 청와대가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때 외교부 차원에서는 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외교부의 어떤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리고 이 이야기 전해주세요.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네.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메시지가 조금 뭐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된 것 같아요. 요새 정의당 좀 시끄러웠잖아요. 네, 예, 박원순 전 서울시장 네. 그 조문 가지 않겠다라고 밝혔던 두 명의 의원이 있죠. 네네. 류호정, 장영 두 의원. 뭐 이 발언이 나온 다음에 정의당 내부에서도 감론을박이 있었고요. 네. 또 정의당을 탈당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고 탈당도 심상정 실제로 있었고요. 네, 심상정 대표 사과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과도 했고 아니다 탈당하지 말자라는 또 반대 목소리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진교 원내대표가 오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류호정 장영 의원에게 깊은 존중과 지지를 보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그 침묵이 금인 이곳 국회에서도 침묵을 깨고 행동으로 옮긴 두 명의 의원이 있다면서 두 의원을 언급을 했는데요. 충격처럼 다가온 정치인의 추모 열기 저편에 또 다른 고통 속에 숨죽이던 피해자와 연대하겠다는 선언은 존엄과 평등의 실천이다. 라며 두 의원에게 뭐 응원과 그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은 좀 할 일 했다 이런 메시지를 좀 네. 보냈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이 얘기 해볼게요. 갑자기 이게 블랙홀처럼 큰 이슈가 됐어요. 네. 행정수도 이전 문제. 네, 지금 일단은 처음에는 통합당 측에서 이게 이제 이미 위헌 판결 난 거 아니냐라는 네. 반응이었는데 이제 통합당 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든지 뭐 이런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게 이 미래통합당에도 충청권 의원들이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예. 이 충청권에서는 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또 다뤄지는 그렇죠. 또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충청도 분들이 또 많은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그래서 이 충청권 통합당 의원들이 이 별도로 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방향성 자체는 동의한다. 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 뭐 이런 좀 일치된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충청권 의원들 외에도 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통합당 초선 의원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 네. 강연자로 나가가지고 좀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볼 화두이기는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 삼선의 장재원 의원도 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당이 이 행정수도 완성론을 왜 반대하는지 지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미래통합당이 과거에 이제 2002년 때 좀 이제 당시 이제 이회창 후보가 앞서가다가 이 행정수도 얘기가 맞아요. 나오면서 한 번에 판이 확 흔들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쵸. 이게 아무래도 이 충청권 민심이 상당히 좀 움직이는 그런 이슈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좀 고민하는 것 같고 반면에 또 뭐 어떤 의원들, 그러니까 홍문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일종의 뭐 정치적인 쇼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좀 국면 전환용이기 때문에 뭐 네. 여기에 말려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 의원들하고 충청권 의원들하고 이해관계가 다르죠. 네, 예. 생각이 굉장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네. 좀 입단속에 나섰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당에서 뭔가 결정이 되고 네. 당에 공통된 어떤 의견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각 의원들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당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다.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예전부터 좀 한 얘기가 뭐냐면 메시지 통일, 메시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비대위를 꾸리면서도 비대위에서 다 뭐 한 명씩 돌아오면서 얘기하지 않고 메시지를 또 축약해서 뭐 대표나 원내대표 뭐 이 정도로 얘기하는 선에서 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잡음이 안 나오게 하겠다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어떻게 보면 철칙이기 때문에 이 사안도 당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각자 뭐 얘기하는 것은 뭐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근데 입당속이 쉬울까요? 의석이 네. 걸린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기자들의 그 질문이 막 거듭되니까 왜 자꾸 물어보냐. 궁금하니까. 예, 그런 뭐 특유의 이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이슈도 그렇고 뭐 그 이전에 좀 몇몇 이슈도 네. 그렇고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좀 본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오는 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행정수도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죠. 판이 좀 흔들리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아마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도 여당이 주도한 이슈에 맞아요. 끌려가는 좀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그 아젠다를 누가 먼저 던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그런 게 아닌가. 부동산이 싶은데. 코끼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꽃게가 됐어요. 네, 행정수도가. 네. 네. 근데 지금 뭐 계속해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건 청와대 국회 이야기를 했었는데 김두관 의원 뭐 청와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전부 다 세종시로 이전하자. 이런 행정수도 특별법을 재발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사관 넘겨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쵸? 네, 네. 뭐 다 청와대, 가는 국회, 거죠. 뭐 네. 대법원, 뭐 헌법재판소 다 가면 언론사도 다 가게 되겠죠. 언론사도 가겠네요. 네, 네, 아무래도 아. 뭐 그렇게 되겠죠. 다 가야죠. 물 같이 받쳐오게 갑시다. 나는 왜? TBS는 주로 이제 그 수도권에만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수도권만 나오는데요. 네. 박정희 기자. 네, 뭐 세종시에서 왔다 갔다 해야죠. 금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여론조사를 해봤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며칠 전부터 준비를 좀 했다는 얘기가 있죠. 여론조사를 돌려봤더니 이전하는 것에 대한 찬성이 조금 더 높게 나왔다라는 네.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에서 그 원내대표 연설을 하기 전에 네네.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아젠다를 만들고 어떤 내용을 넣을지 준비하는데 그렇겠죠. 여기 이 준비를 하면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걸 한번 여론조사 좀 해봐라. 해보자. 라고 해서 돌려봤더니 지난주에 돌려봤더니 6대3 정도로 행정수도 이전 찬성 의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아젠다를 포함시켜서 연설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뭐 언론사 그런 여론조사 봐도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여론조사 보면은 찬성하고 있는 걸로 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국민들의 여론을 좀 잘 파악을 해서 이 아젠다를 던져서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당내 의견 아닌데 왜 얘기하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약간 수세에 몰린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상황까지 좀 오지 않았나. 제가 이 결과를 좀 봤거든요. 자세히 네. 봤더니 확실히 지역별로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 지역하고 네. 충청권, 충청권하고, 네. 호남권은 이제 찬성을 하고 그리고 지지 정당 당연히 지지 그렇죠. 정당별로 굉장히 차이가 네. 나고 세대별로 차이가 나는 게 특이했어요. 음. 젊은 층이 찬성률이 높더라고요. 네. 네. 노년층보다. 이건 물론 이제 지지 정당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이 조금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집 한 채 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맞아요. 좀 이 사태가 한번 확 흔들려서 좀 음. 바뀌기를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시기마다 조금씩 결과들이 그럴 다르거든요. 것 그 전에 같아요. 똑같은 여론조사를 돌려본 것도 꽤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들이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이 지역이나 이 지지 정당별 이거는 확실하게 있더라고요. 지금 뭐 부동산 문제랑 그 약간 엮여가지고 네. 여기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 보자면 충청도 민심이 어떻게 보면 캐스팅 보트 역할을 계속 해왔기 그렇죠. 때문에 이 충청도 민심을 포기를 못할 겁니다. 통합당도 어떻게든 이 논의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원내에
이걸 논의할 수 있는 원내 기구를 추진단을 만들겠다라는 것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네. 통합당도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겁니다. 원내 아하. 어떤 교섭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나 기구를 만들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식이 더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에서 오늘 오전에 가진 2차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는 이번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는 박 시장에 대한 고소 사실을 검찰에 가장 먼저 알렸다고도 밝혔는데요.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를 맡고 계신 손정혜 변호사 연결해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네, 피해자 측에서 2차 기자회견 가졌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추가 증거 혹시 공개할까라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요.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네,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 공개하라는 이야기들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좀 있었거든요. 피해자 측에서는 공개해야 피해자가 덜 공격을 받는다. 그리고 공개해서 진실을 가려보자. 이런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다라고는 했지만 네. 공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개해도 공개하지 않아도 피해자에 대해서 합리적 근거 없이 이유 없이 가해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피해자 측에는 피해 사실이 의사에 반해서 이제 대중에게 공표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네네. 가해자로 지목된 박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측에서 공공연하게 이런 피해가 있다. 일방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피의 사실이 공표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 측이나 가해자 측이나 모두 도움되지 않을 수 있고 네네. 특히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론 재판을 하는 것보다는 수사 과정 절차를 따르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상담소나 이 변호사 측에서도 이런 직무상 비밀을 엄수해야 될 의무들이 성폭력 방지법에 다 부과가 되어 있거든요. 네. 특히 혹시 피해 사실을 공개하다가 피해자의 신원이라든가 사생활이 누설된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피해자에 대해서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증거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경찰로 넘겨진 상태인 것이죠. 경찰에 모두 제출했기 때문에 네네. 대중들에게 공개할 법적인 의무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자, 이 피해자 측에서 했던 이야기가요.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 꽤 고위급 인물들한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받았다는 문자 메시지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뀐 게 없었다. 그래서 내부 조사를 통해서 진상규명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조사단은 일단 서울시가 철회를 했고 그리고 인권위 조사에 협조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서울시 결정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20명 넘게 이 사실을 외부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적절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징계를 받거나 처벌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피해자 측에서 조사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의 주체들이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이런 주장은 일리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지금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이 2차 가해하는 것보다 더 뼈아픈 것이 같이 일했던 비서실 사람들이 은폐하거나 축소 진술하는 게 더 가슴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조사를 하기보다는 외부의 제3의 독립된 기관이 이것을 조사하고 살펴보는 것이 객관성이 있다 이런 판단이 드는 상황이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자신이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축소하려는 시도들에 대한 진술도 구체적으로 했거든요. 네. 이것은 피해 방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앞으로 주된 인사들은 조사받을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뻐서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네,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은폐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법원이 이제 서울시장 송사 그리고 박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모두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을 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1차에서는 사망 경위와 관련해서 변사 사건 관련해서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을 했고요. 네. 그것도 당연한 그 판단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성추행 방조 혐의를 피의 사실로 적시해서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거는 법원 입장에서도 기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려면 피의자를 특정해야 되고요. 네네. 피의 사실을 특정을 해야 범죄 수사의 음.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데 네.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는 수사의 단계를 기초 보면 참고인 조사 한두 번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도대체 서울시 내부 누가 성추행을 방조했는지가 특정이 되어 있느냐. 더구나 성추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지금 미비한 상황에서 지금 영장 청구 자체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이 영장 청구 피의 사실만으로는 우리는 영장을 내어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경찰에서 보강 수사해서 다시 재청구하겠다라고 입장을 보이는 것이 향후 이제 관련자들 수사하고 피해자 고소인 측 조사 더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묵인 방조한 법률상 범죄 행위로 의심될 만한 사람이 명확하게 특정이 돼야 그리고 그 사람을 수사하는데 이 통신 내역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야 법원에서 영장을 내어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 의혹에 있어서 굉장히 큰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이 고소 사실이 박 시장 측에 유출이 됐느냐라는 부분. 피해자 측은 지금 청와대가 지금 현재 피해자 진술 자료 진술한 거 그리고 자료 제출한 거 뭐 추가 고소 사항 뭐 이런 걸 모두 보고받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박 시장이 알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그 사실을 도대체 어디서 들었느냐? 근데 지금 다, 그 부분. 그리고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은 뭐 청와대는 알렸는데 박 시장이 전해준 바는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청와대에 알려준 것은 대통령 비서실 훈령에 의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좀 복잡해서요. 이 훈령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경찰이 만약에 박 시장에게 알려줬다 그러면은 혹은 청와대가 알려줬다면은 이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문제가 되는 건지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수사는 기밀성이라고 해서 비밀 유지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네.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 수사 기밀 누설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경찰, 검찰, 청와대 또는 시민단체 모두 다 우리는 외부에 알리거나 그 박원순 시장 측에 알린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네. 관련해서는 그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것은 고위직에 대한 그 가해 행위로 고소를 했을 때 실시간으로 이렇게 상급 기관에 보고가 된다고 한다면 피해자들이 무서워서 그 위력감에 어떻게 고소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방대하게 전달된다고 한다면 또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 한계가 무엇인지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견 타당성도 있는 게 이 훈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네. 근데 이 대통령 비서실 훈령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되기 때문에 법조인인 저도 이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사건, 주요 사항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한계는 정해져 있지 않고 또 주요 사항을 뭐라고 볼 것인지 그럼 실시간으로 고소장이 전달돼도 되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어떻게 진술을 해도 모두 다 보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그 규정이나 이런 구체적인 근거가 좀 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일각의 어떤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경찰에서는 관례대로 규정대로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했다. 절차에 적법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보고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비서실 훈령 그 기준이 조금 불분명해서 그래서 아마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경찰은 적법하게 훈령에 따라서 보고를 한 것이다. 그렇지만 박 시장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수사기밀 누설은 네. 누가 했는지가 이제 하나하나 고리를 맞춰가면서 추적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진실 규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이렇게 이제 내부의 기밀이 실시간으로 외부에 알려지거나 보고가 된다고 한다면 증거인멸 가능성과 이렇게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명확한 규정 한계, 보고 체계 이번에 제대로 매뉴얼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에 면담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누구를 고소하려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이제 박원순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면담이 연기가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8일 이제 경찰 측에 전화를 해서 고소를 하려고 한다라고 한 2시에 제 기억에는 30분에서 3시 사이였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3시 반쯤에 근데 고소장을 제출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임순영 젠더특보한테 무슨 일 실수한 거 없냐라는 질문을 임순영 젠더특보가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타임라인을 쭉 적어가다 보면은 이게 어디서 새어 나간 것인가라는 거를 물론 이제 수사하는 분들이 잘 알게 되겠지만은 흥미로운 거는 왜 검찰에 먼저 갔을까? 그리고 왜 중앙지검에서는 이걸 연기를 했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 피해자 측에서 경찰로 갔을까?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사건을 이제 네. 위임을 받아서 고소를 접수할 때는 검찰에 할까 경찰에 할까 좀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저는 통상적으로 검찰에 고소를 해서 수사 지휘를 받게 하는 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데 보통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사전 면담 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그 사건이 어느 검사님한테 배당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 피해자 측에서는 사건이 너무나 중대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 사건이다 보니까 신속하게 조사를 빨리 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외부에 누설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싶어서 신속한 조사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면담 과정을 거쳐야 됐을 것이고 특히 네. 경찰에 당일날 조사를 받았거든요. 고소장 접수하고 당일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걸 조율하기 위해서 검찰 측과 먼저 조율을 하려고 했으나 검사님 입장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돼야 면담이 가능하다는 원리 원칙을 말씀하셨던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측에서는 검찰이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내부적인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서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 네네. 경찰에 연락을 했고 경찰에선 당일 조사 신속하게 하자라고 해서 경찰청에서 최초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검찰청에서는 지금 여조부 부장님께서는 나는 외부에 절대 얘기한 사실 없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검찰에서 외부로 누설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소장 접수되기 전에 여러 기관이 이 사실을 인지했고 그래서 누가 누설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그 개연성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다 누설한 적은 없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박원순 전 시장이 알지 않았겠냐라고 이제 짐작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그 피고소인이 박 시장이다, 박원순 시장이다라는 거를 이 김재련 변호사 측이 먼저 이 서울중앙지검 측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단순 궁금해서 왜냐하면은 이례적인 면담 요청을 하니까요. 예를 들어 사건이 접수되어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이면 변호인이 검사님한테 면담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네. 사건이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면담 요청을 하니 받아들이는 검사님 입장에서도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피고소인이 누군지를 물어봤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높으신 분 박 시장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보이는데 검사님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우리 사회 중요한 사건이니까 즉시 인지수사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사건 네네. 같은 경우는 고소장이 없어도 수사를 바로 개시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할지 아니면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하니 고소장이 접수되면 중앙지검 내부에서 여성 그 조사부가 검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네. 이 부장님한테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직접 수사하는 검사님은 다른 데 배당될 수도 있으니 그냥 절차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여러 해석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검사님 측에서는 혹여라도 검사를 딱 찍어서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정성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본인은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손정혜 변호사님께서는 한국 여성 변호사회 이사시잖아요. 네, 한국 여성 변호사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혹시 입장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박 시장에 대한 업적이라든가 평가는 우리 사회도 10년 동안 시장 하셨기 때문에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유력 정치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고 특히 가해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피해자가 받는 2차 가해 피해가 굉장히 심할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정치인이었을 경우에는 그 정치인을 따르는 세력에 의해서 2차 가해가 굉장히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에 철저해야 된다. 그리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기보다는 네. 사안을 철저하게 진실 규명을 해서 가해자의 명예도 지나치게 왜곡되는 점도 바로잡고 네.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당한 처벌 그리고 사과, 재발 방지, 네네. 그 책임 있는 자들의 징계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네. 이런 권력형 성범죄가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네, 굵직굵직한 뉴스 외에 짜투리 뉴스까지 전달하는 시간이죠. 뉴스 더 있습니다. 방송인 박철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뉴스.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자이언트 판다입니다. 아, 자이언트 판다. 네, 판다가 있는 건 아는데 처음으로 태어난 거예요? 네, 그러게요. 세계적 멸종 위기종인 자이언트 판다가 지난 네. 20일 용인 에버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음. 암컷 이름이 아이바오고요. 네, 수컷이 네. 러바오인데 이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이 판다 부부는 지난 2016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도모의 상징으로 판다 공동 연구를 위해 우리나라에 보낸 선물입니다. 그 판다 외교의 상징이군요, 이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지 1601일 만에 아기 판다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판다가 몇 가지 성질이 있어요. 네. 성격이 나쁘다. 그리고 성격이 나쁘대요. 그리고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아요. 네. 판다가 가임기가 1년에 딱 한 번뿐이라고 해요. 보통은 3월에서 4월경에 네네. 이루어지고 하루에서 3일 정도. 이게 뭐예요? 365분의 1에서 365분의 3밖에 안 돼요? 네, 이때 짝짓기에 성공하면 약 네. 4개월간 임신 기간을 거쳐서 7월에서 8월에 출산하는데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판다 생일이 7, 8월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네, 아기 판다의 크기도 어른 네. 판다 크기의 약 900분의 1 수준. 그렇게 작아요? 아주 작아요. 저도 어머. 사진으로 봤는데 네. 거의 뭐 이거는 미생물 정도의 수준이에요. 아, 진짜요? 미생물까지는 아니지만 세포 정도의 수준. 네. 오. 너무 작게 태어나서 초기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아기 판다가 면역력을 갖추려면 생후 5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 네, 이 때문에 일반인에게 공개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좀 조심해야 되는군요. 당분간은 급성장을 하나 봐요. 네. 조금 했다가 그렇게 커지는 거 보면 예. 네,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뭔가요? 코로나로 군부대 초비상입니다. 네. 아, 저도 이 뉴스 봤는데. 네, 포천 오뚜기 부대에서 최소 13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소식입니다. 저 아침에 8명으로 봤는데 늘었네요. 늘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부대 병사 2명이 지난 20일 발열 증상을 보여 검사를 해보니 코로나 양성으로 나왔고요. 주둔지 병력 220여 명을 대상으로 군이 전수검사를 했는데 네. 1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부대 내 확진자 13명이고 네. 결과 여부에 따라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군부대라면은 전부 사실은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러운데요. 특히 전방에서 있었다니까 더 걱정스럽네요. 예, 오뚜기 부대 8사단으로 네. 알고 계실 텐데요. 경기도 전방 지역에서 육군 주요 전력으로 꼽힙니다. 이 확진자가 나온 이 부대는 그중에서도 군수 지원 부대인데요. 아. 오뚜기 부대 내 식량과 탄약 등을 보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대 특성상 이동이 많아 사단 내 다른 부대로의 감염 가능성 여부에 아하. 군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급을 맡아 하는 그런 부대이기 때문에. 네. 아, 그렇군요. 아유. 뭐 확진자 수가 좀 안 늘어났으면 좋겠고 네. 걸리신 분들은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 소식 전해 주시죠. 이 작가의 책을 환불해 드립니다.입니다. 아, 책을 산 분들한테 책을 환불해 드린다. 네. 돈을 준다는 얘기죠? 출판사에서. 이 책이 문제가 있었기 음. 때문인데요. 도서출판 문학동네와 창비는 지인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 내용을 이 소설 그런 생활 안에 인용해서 논란을 일으킨 김봉곤 작가의 모든 소설 작품을 회수하고 네. 이미 구매한 독자들에게도 환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어. 환불 대상 도서는 단편 그런 생활이 실린 소설집 시절과 기분, 그리고 제11회 젊은 작가상 수상 단편집, 그리고 단편 여름 스피드가 실린 소설집입니다. 총 3권. 오, 그렇군요. 어떤 사람이에요?
2016년 등단 이후에 네. 동성애를 주제로 한 자전적 소설로 아하. 문단의 주목을 받았고요. 이 작가도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혔습니다. 김봉곤 작가의 이번 사태는 지난 10일 자신이 그런 생활에 등장하는 C 누나라고 밝힌 여성이 김봉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이 소설에 그대로 인용했다라고 이분이 폭로를 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네. 이어서 다른 분도 김봉곤 작가에게 과거에 보냈던 메시지 내용이 자신의 동의 없이 소설 도입부에 인용됐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후 김봉곤 작가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네. 피해자와 독자, 출판사와 동료 작가들에게 사과하고 이분이 이제 젊은 작가상이라고 네네. 상도 받았는데 이 상도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이게 이제 허락 없이 그걸 그대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네. 항의를 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환불까지 상도 반납하고 그렇게 맞습니다. 됐군요. 자, 마지막 소식 뭔가요? 폭염일 줄 알았는데 폭우 위험한 장마입니다. 기상청 정말 제가 뭐라 하고 싶진 않지만 네. 너무 아쉽니다.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리던 장마 전선이 중부지방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어제 자정부터 오늘 정오까지 주요 지점 강수량 현황을 보면 부산에 110mm, 경주에 89, 전라, 충청에 86, 경기도 수원도 비가 많이 내렸어요. 88, 어이구.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네네. 서울 강남이 15mm인 점을 감안하면 중부와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린 것이죠. 네. 그런데 오늘 새벽 4시까지만 해도 남부지방에는 호우특보가 내렸는데 중부지방은 폭염특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오전에 비구름이 바뀌면서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린 거고요. 네. 기상청 관계자는 기온이 오르는 낮 동안에 수증기가 줄어들어 일시적으로 비가 조금 약해졌다가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다시 수증기가 응결돼 구름에 더해지면서 비가 강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비가 기압골의 영향으로 복잡하게 얽혀서 비가 내리는 지역 강수 세기가 변칙적으로 바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 전국 호우특보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자다가 일어나갖고 문을 자꾸 닫아야 돼서 비가 갑자기 내리니까 그렇죠. 굉장히 좀 불편했는데 뭐 그 불편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네. 피해를 입은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호우 때문에. 예, 갑작스런 폭우로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도로가 통제되는 곳이 있었고요. 부산에는 건물 침수 신고가 4건이 접수됐고요. 특히 오늘 오전 6시쯤 부산 지하철 공사 구간에서 배수관이 터져서 물기둥이 3m 높이로 치솟았고요.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나요? 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기상청은 이 비가 모레인 24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구름대가 이동하면서 곳에 따라서 매우 강한 비가 짧은 시간에 내릴 수 있어서 주말 동안에 계곡, 하천 인근 야영객분들 요즘 또 휴가철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안전사고 특히 유의해야겠습니다. 네. 자투리 뉴스라고 했지만 상당히 재밌고 또 큰 뉴스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네, 뉴스 더 있습니다. 함께했습니다. 박철민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7시 김지윤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